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기본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OT 자료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상표법을 공부하는 이제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에 앞서서 좀 OT 자료로서 그런 상표가 무엇인지, 또 상표법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상표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소개드리려고 OT 자료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거는 뭐 출력물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워낙에 출력물이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드렸고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진행을 해보면 네, 저는 네, 좀 이제 사진 찍었을 때 비해서 자꾸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서 좀 달라졌지만 네, 저는 지금 56회의 변리사로서 합격을 해서 지금 5년째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윌비스 한인법학원에서 상표법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2차 교재 같은 경우는 와이즈 상표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이슬기 여서 슬기로운 좀 상표법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1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김동수 선생님과 함께 해서 이 상표법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강의 교재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질문 메일이에요. 질문 메일로 편하게 여러분들 혹시나 1차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상표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 또는 수험 관련해서도 어떤 질문이든 뭐 정말 변리사 뭐 현업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언제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제 핸드폰 번호예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기록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OT 시간에 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상표법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상표법을 이제 배운다라는 가정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쭉 할 텐데 이때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의 부분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제 상표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도 오늘 좀 잠깐 OT 자료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법 공부 방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상표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2차 시험은 또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 변리사 시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1차 시험에서는 거의 한 600명 정도의 사람을 뽑고 2차 시험에서는 이제 200명 정도의 사람이 뽑히죠. 그래서 사실 경쟁률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쵸? 한 6대1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워낙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허수가 없고 다 이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합격하기엔 더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올해 시험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62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아직 공고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2월 마지막 주쯤에 보통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 또는 그 전주 해서 여러분들은 한 2월 둘째 주까지의 공부가 이제 2월 둘째 주까지 공부를 쭉 해서 시험을 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7월에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여러분들 1차 시험이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 총 120문제 중에 상표법 10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 사실 공부량을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1차 시험이 됩니다. 왜냐면 산지법 안에도 워낙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특허랑 실용시나 합쳐서 20문제, 상표 10문제, 디자인곡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민법 40문제, 자연과학교론 40문제인데 얘도 사실상 물화생지 해서 굉장히 많은 과목을 다루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공부하실 때는 사실 10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출 위주로 반복 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심이 좀 타당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표법이 2차 시험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또 소홀히 공부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만 생각하면 사실 기출문제 여러 번 풀면서 반복 그 정답을 거의 외워가듯이 해서 시험을 보시면 그렇게 해도 뭐
8문제, 9문제 맞는 분들 있으세요. 정말 암기를 잘해서 OX를 판단하시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본 개념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시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상표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예 흔들리게 되면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나 2차 시험에서 상표법이라는 과목은 한때는 60%의 과락이 나오기도 하는 과목이었어요. 여러분들 60% 과락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시험을 보는 한 1000명 중에 600명이 이미 상표 과락으로 그냥 탈락이에요. 그래서 그 400명 중에 200명이 합격을 했던 그런 경우의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상표는 채점을 하실 때 워낙 좀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의 채점 기준이 또 별도로 있을 것이지만 특히나 상표에서는 점수대가 그렇게 많이 높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락이 정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상표법을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예를 들면 지금이 9월이다. 9월인데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처음 들으러 왔다. 라고 하면 제가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1차 시험 합격해야 얘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시험만을 위해서 지문만 열심히 좀 암기하시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 개념과 함께 지문 암기에 더 초점을 맞춰 드리겠지만 지금 아직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표법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판례 자료도 다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은 1차 시험에서는 이 판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또는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판례의 판결 요지만 OX를 판단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판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상표법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에서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판례 자료 이렇게 좀 같이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부 단계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개념을 한 번 더 다지는, 컴팩트하게 다지는 과정, 문제풀이 연습을 쭉 하시면서 1차 합격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수업 시작인 이 시험에서는요, 일단은 상표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기본 법리를 확실하게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좀 특허랑은 접근이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특허법 지금 공부를 하셨을 때는 이런 판례 자료를 안 받으셨을 거예요, 따로.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요. 특허의 판례는 기술 내용이 일단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례 자료 나눠드려도 읽을 수가 없어요. 뭐 화학 기술, 뭐 이런 전자 기술, 이런 기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법리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상표는 좀 달라요. 상표는 여러분들이 이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실제 판례의 판결 문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상표법은 물론 특허와 같은 절차법이긴 하지만 실체법적인 성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민법이 바로 그 실체법입니다.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실 때 생각해보면 판례를 읽다 보면 판례 안에 그냥 사실관계들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A, 갑이 뭘 했고 을이 뭘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런 사실관계 플러스 결론이 이루어져 있는 판결 유지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그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사실 암기하지 않아도 결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기본 법리를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또 판례도 함께 체크를 하고요. 이때 이 적절히 또 사례를 확인하여 이게 바로 이제 판례의 실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절히 사례를 확인해서 완벽하게 이 판례 내용이 뭐였는지를 이해시켜 드리겠다. 그렇게 되면 2차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사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 법리를 확실하게 정리하는데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판례의 내용들을 좀 같이 보면서 2차 시험까지도 좀 대비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나 여기서 1차 시험이 처음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진정 동차를 노리실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2차 시험을 더 한 번에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나눠드린 이 판례 자료를 꼼꼼히 보시면 이게 2차 시험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 그 한 달하고 반 정도 상표법 이제 쭉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실 텐데 그때 이렇게 조금 할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은 물론이고 2차 시험까지도 조금 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판결 요지부터 이해를 하고 기출에 나온 지문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1단계 바로 하셔야 되는 거고 2단계로 내가 여기서 나 좀 2차 시험도 조금 대비하고 싶은데 나 좀 2차 시험 한 번 합격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 자료를 조금 꼼꼼히 복습을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 자료를 조금 소개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조문과 이런 의미, 취지, 뭐 적용 요건 하면서 각각 내용이 있는 건 일단 기본이고요.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에는 전부 기출 표시가 되어 있고 기출 지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 전체 내용을 복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한 번 더 복습할 때 이 기출 문제들을 좀 체크하면서 이런 게 문제로 나오는구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부분이 있고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들을 쭉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데 사용하시고 이런 게 문제로 나오는구나 하는 부분은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 책에는 이렇게 전부 다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1차 교재에서 이렇게 뭔가 그 각 쟁점별로 제목을 달아놓은 교재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2차 시험적 접근일 수도 있는데 1차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회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1차 시험은 과목이 많습니다. 한 책을 빠르게 회독해야 이제 그 많은 과목들이 머릿속에 이제 휘발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나중에 이 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얘만 봐도 이거 그거였지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얘이기 때문에 이 제목들을 보시면서 이 내용 하다 보면 어때요? 책 회독을 정말 하루 만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판례 자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좀 세 파트로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이 부분은 이제 해시태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 판결문 다 읽으실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판례는 여기 주소가 이 119조, 예를 들면 119조랑 3호에 이러한 키워드가 들어있는 내용이었지 라고 이렇게 좀 복습하시는데 사용하시고 만약에 내가 2차 시험까지 조금 미리 대비하고 싶다 그럼 얘를 암기하시면 2차 시험 대비입니다. 네, 왜냐면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서 이 판례 문구를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 문구를 암기해서 이렇게 키워드 단위로 나눠서 암기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판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판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제 사용 태양이 어땠는지 갑이 을에게 뭘 했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이렇게 도식화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눈에 좀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이 판결 요지와 사실관계입니다. 자, 판결 요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게 OX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대상이 바로 여기입니다. 판결 요지. 그래서 뭐 이 문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분을 바꿔서 뭐 상표도 포함한다라고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내면 틀린 지문이구나 이렇게 맞추는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 판결 요지 부분이고요. 이 판결 요지 부분이 전부 다 교재에 실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사실 여러분들이 판례 자료를 따로 본다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바로 이 판결 요지가 아닌 판결 이후에 있는 이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판결 요지를 제시하면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서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 파란색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 읽어보시겠지만 나중에까지 계속 이 많은 글을 읽어보실 수는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읽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점선으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빠르게 읽으시면서 그러면 이 판례 사안이 적용돼서 이렇게 적용돼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익숙해질 거고, 저는 제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잠깐 소개를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나서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 듣고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면 사진 찍어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첫 수업이라 그런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들 사진을 찍어 주시네요. 네. 자, 그래서 네.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강의 진도 나간 분량을 1회독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할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 복습만 철저히 해주시는데, 강의 진도 나간 분량을 1회독을 일단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이때 이렇게 진도 나간 분량의 1회독을 하면서, 이 강의 진도 분량의 대목차들 있죠. 무슨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지? 라는 이 대목차와 쟁점별, 각각 안에 있는 그 쟁점 대괄호가 되어 있는 목차, 그리고 판례 이름들을 확인합니다. 이 이유는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뼈대를 잡아놔야 그 안에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서랍장을 잘 짜놓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잘 주소 설정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 나왔네? 서랍 꺼내서 내용 가지고 와서 OX 맞추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들을 좀 보면서 이 쟁점 안에, 그러니까 이 단원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판례들이 있었지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상표법 안에서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판례들을 그냥 각각 전체 문장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그 판례를 꺼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의 이름에 좀 익숙해지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지문이 쭉 길게 나왔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이 판례를 떠올릴 때, 예를 들면 아까 이거 컨티넨탈 판례네 라고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럼 어때요? 컨티넨탈 판례네 하면서 바로 내용이 또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표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판례가 나오면서 법리가 구축해져 가고 있는 법이거든요. 이미 뭐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 같은 그런 절차법 쪽에 굉장히 강한 과목이자 오래된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오래된 법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이렇게 결정된 사안에 이렇게 뭔가 이미 법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표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리가 또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 자체보다도 그 안에 법조문을 해석해준 판례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상표법은 판례 중요성이 조금 더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기억하고 꺼내려면 판례 이름을 한번 같이 좀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복습을 하시면서 이때 그 목차 체크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플러스, 그럼 이제 내가 한번 쭉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출지문 확인하는 거. 기출지문 어디에 있다? 교재 밑줄로 그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쭉 목차랑 그 전체 내용 1회독 하신 이후에 밑줄 쳐져 있는 기출지문만 한 번 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문제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 시험 문제로 나왔구나, 이렇게 기출이 되는 대상의 지문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진도 분량의 판례 자료를 제가 일단 나눠는 드릴 거예요. 나눠는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 습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판례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 바로 판례 자료까지 다 보면서 하기는 내가 복습할 양이 너무 많다, 공부할 양이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면 판례 자료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다룬 판례, 좀 주의 깊게 다룬 판례, 또는 그러니까 다룬 판례만 보시던가 아니면 이제 2회독 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상표법을 또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2회독 때는 책을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전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판례 자료를 또 활용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굳이 나눠보자면 내가 상표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는 것도 좀 벅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내가 더 욕심이 있다, 또는 내가 그래도 상표법 좀 이해가 빠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판례 자료까지도 복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내가 조금 더 욕심내서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해당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욕심내서 많이 하겠다가 당연히 욕심내서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접근이 다른 게, 일단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얘가 좀 빨리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이해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단계가 있고, 얘까지 욕심 내볼 수 있는 단계가 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상표법을 진짜 처음 보는 거다, 상표가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은 2회독 때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존에 내가 그래도 상표법 한번 공부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상표법 공부 방법을 한번 쭉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표란 무엇인지부터 우리 한번 친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수업이니까 너무 이렇게 좀 굳어 있으실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뭔가 엄청 긴장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어 하는 눈빛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 조금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OT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상표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길만 걸어가도 뭐 10분만 걸어도 그 10분 걷는 사이에 보이는 상표가 뭐 저 수백 개는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강의실 안에 들어오실 때에도 저희 뭐 윌비스라는 그 상표도 이미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표란 무엇이냐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업들이 이 상표를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를 생각해보면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그래서 브랜드란 결국에는 기업의 이 정체성, 상징성, 기업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별점을 가져가는데요. 이러한 브랜드에서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상표입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브랜드는 조금 더 기업의 전체라는 느낌이면 그 안에 각각의 기업에서의 상품들의 출처가 바로 상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법을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냥 이제 변리사랑은 변리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상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브랜드에서 조금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상표란 무엇이냐? 이러한 브랜드를 좀 시작으로 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본인들 기업 안에서 내는 여러 상품들이 있죠. 그 여러 상품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 겁니다 라고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도 스타벅스죠. 그리고 회사에서 자신네들의 그런 카페업에 대해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스타벅스, 얘도 상표가 될 수 있고 이 도형도 상표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의류도 마찬가지, 맥도날드도 마찬가지, 코카콜라도 마찬가지, 뭐 이케아도 있고요. 정말 수많은 상표들이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상표란 이러한 특정 상품의 식별 표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상표를 접근하는 입장에서 상표랑 상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 상호도 스타벅스고 상표도 스타벅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더 구별이 되실 겁니다. 상표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들의 식별 표지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 갑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군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나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핸드폰, 갤럭시라는 이름의 핸드폰도 내고요. 비스포크라는 가전제품도 내죠. 자, 그런 것처럼 이때 이런 핸드폰, 가전제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상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갤럭시나 비스포크 같은 게 상표가 됩니다. 자, 그럼 상호는 무엇이냐? 상인, 그 회사의 이름을 나타낸다. 즉, 그 주체의 출처를, 어떻게 보면 주체를 표시하기 위한 것을 바로 상호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호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주식회사, 이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란 이름은요, 어떤 특정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상표도 되고요. 그렇죠? 삼성도 삼성이란 이름 상표로도 등록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상표도 되고 상호에도 해당하는 거죠. 주식회사, 이 삼성전자가 상호에도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상호나 상표를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상표법 안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상호랑 상표의 그 경계가 되게 불분명하죠. 상호로서 계속 잘 사용이 되어서 수요자들에게 어떤 특정 상품의 이 표시가 있을 때 아, 거기 거구나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상표가 되는 거죠. 상표의 기능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와 상표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여 우리 상표법 안에는 이 상호와 관련 있는 규정들도 다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호가 뭐고 상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상표 같은 경우는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 도형, 소리, 냄새 뭐 등등 다양한 표시들이 바로 다 상표가 될 수 있고요. 상호는 어때요? 그 회사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상표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심사 후 등록이 되고요. 상호는 이제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상업등기소에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상호가 되게 됩니다. 자, 보호 범위 같은 경우는요, 상표는 전국적으로 보호 범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특허권이든 상표권이든 디자인권이든 우리 전국에 걸쳐서 효력을 갖게 되죠. 상호 같은 경우에는요, 그 행정구역 단위별로 이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호의 내용적 범위, 어떤 범위 안에 상표를 보호하느냐. 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새롭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상표는요, 당연히 내용 공부하면서 배울 거지만 유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유사라는 개념. 상표가 동일하다, 유사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상표 같은 경우는 우리 특허는 어때요? 특허는 그 청구 범위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그대로 전부 다 실시를 해야 침해가 되죠. 즉 어떻게 보면 동일성 범위입니다. 그렇죠? 그 구성 요소와 동일한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침해가 되는데 상표는 유사 범위에서도 침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내용 같이 공부할 건데, 상표는 여러분들 어때요? 예를 들면, 갤럭시 핸드폰이 이제 워낙 유명하죠. 갤럭시 핸드폰이 워낙 유명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갑자기, 예를 들면, 갈럭시라는 표장으로, 핸드폰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자들 어때요? 이거 그 갤럭시 핸드폰인가? 왜 이렇게 싸게 팔지? 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바로 생기는 게 이 유사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 꼭 갤럭시라고 표시를 해서 판매하지 않더라도 갈럭시, 예를 들면 걸럭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수요자들이 어떨 수 있어요? 그 갤럭시 거인 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 범위까지도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구체적 내용은 조금 더 우리 내용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일 유사 범위에서 보호가 되고 있다. 이게 바로 좀 특허와 가장 큰 차별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허와 차별점 있는 부분들이 또 다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상표의 정의, 당연히 본문 내용을 공부하면서 배울 것이지만 상표란 결국 무엇이다?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예를 들면 이 스타벅스라는 표정이 붙은 카페들은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주체의 스타벅스 카페들만 그 스타벅스라는 표정을 쓰죠. 제가 갑자기 혼자 카페를 열면서 스타벅스라는 표정을 쓸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쵸? 제가 그렇게 스타벅스처럼 초록색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스타벅스 이름을 따라서 딱 쓰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기 그 스타벅스 카페인가 보다 하고 들어와서 커피를 드시겠죠. 그럼 저는 어때요? 그 유명한 스타벅스의 신용에 편승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인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품에 대해서도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이 바로 상표라고 합니다.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우리 상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얘네들이 다 우리의 햄버거와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햄버거를 구별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맥도날드라는 표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상표가 그런 거구나 라고 감이 조금씩 오실 거예요. 자, 이때 이 상표의 종류에는요, 이 표장의 종류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표장들이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표장으로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상표, 도형 상표. 여러분들, 애플이라는 그 영문자는 어때요? 문자 상표죠. 근데 사과 한입 배어문 그 애플은 도형 상표죠. 어때요? 문자 애플이 쓰여져 있든 그 한입 배어문 사과가 그려져 있든 우리는 그 미국의 그 기업의 그 전자제품 기업의 애플을 생각하면서 제품을 구매하죠. 네, 그렇게 문자 상표, 도형 상표 모두 상표가 될 수 있고요. 소리 상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자가 왔다고 알림이 뜨는데 카톡이 슝 하고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 그 카톡 어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바로 그것 또한 어때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나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사람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표인 거죠. 네, 소리 상표도 해당하고요. 그 외에 냄새로도 할 수 있고요. 이츠 상표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유명한 뚱빠. 네,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츠 상표 수업할 때쯤에 항상 이 바나나 우유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지워볼게. 이렇게 다 지워놨어요. 자, 이런 꽉에 우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 먹을 때 어떤 생각해요? 이거 그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그 뚱바구나 하고 구매를 하시죠. 그쵸? 이 도형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께 우리는 그 빙그레 바나나 우유입니다 라고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츠 상표도 상표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상표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특허에 비해서 네, 훨씬 더 재밌는 과목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위치 상표도 있습니다. 우리 상표에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티셔츠를 입었고 여기에 세 줄을 딱 그리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아디다스 반팔 티셔츠 입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죠. 바로 출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위치 상표 또한 상표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뭐 동작 상표, 홀로그램 상표, 색채만의 상표 등등 다양합니다. 색채만의 상표로서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그 정관장의 그 홍삼 박스 혹시 아시나요? 보면은 빨강색, 검정색, 금색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는 그 박스에 홍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적어놓고 거기 홍삼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도 상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색채가 딱 결합되어 있을 때 이거 그 상표군, 그 출처구나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표는 특허 디자인과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보호 대상을 생각해보면 등록 대상은 특허는 발명을 등록받을 수 있는 거고요. 디자인은 디자인이죠. 그리고 상표는 상표를 또 등록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등록 요건에서 일단 차별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등록 요건 당연히 자세히 배울 거지만 우리 시작할 때 이제 마인드셋을 한번 갖고 시작을 해보자는 건데요. 자, 특허는요. 발명한 것,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그 발명자구나. 너의 기술을 우리가 일단은 너가 이 기술을 네가 발명한 사람이니까 20년 정도는 네가 혼자 써. 근데 나중에는 우리 다 같이 좀 이 좋은 기술 쓰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특허는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존에 없던 거여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진보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것과 더 나은 기술적 효과를 제시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리 특허 다 배운 거죠. 근데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없던 디자인을 새로 창작했을 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구합니다. 네. 디자인 때도 다시 배우실 거예요. 자, 이 두 개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발명해냈을 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상표는 어때요? 여러분들, 애플이라는 단어가 기존에 없었나요? 기존에 사과 다 있었죠. 그쵸? 물론 기존에 없던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거를 이용한 상표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상표는요, 신규성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어내야지만 등록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식별력이라 하면 무엇이냐? 이 제품이 이 출처를 이 상품에 대한 출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사과 주스를 팔면서 거기에 애플이라는 표장을 등록받고 싶다고 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사과 주스에 애플이라는 표장을 쓰면 이것으로 제 출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왜? 사과 주스 파는 모든 사람은 다 애플을 쓸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어때요? 사과 주스에 애플이 붙어 있으면, 이거 주스가 사과 주스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때에 이 애플을 사용하지, 이 사과 주스의 출처가 애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전자제품에 애플을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제품과 애플이란 단어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대해서 애플이 출처를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식별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출처를 나타내는 힘,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이제 식별력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이 될 수 있고 다른 부등록 사유에도 해당이 없어야 됩니다. 즉 신규성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물론 타인이 등록받은 상표를 본인이 똑같이 등록받을 수는 없겠죠. 이런 선출원주의 규정은 마찬가지로 상표에도 있는데, 발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특허 같은 경우는 누가 특허권을 갖지 않더라도 이미 공개된 기술을 자기가 발명한 것처럼 특허 출원하면 어때요? 받을 수 있나요? 등록? 못 받죠. 그쵸? 누군가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요. 근데 상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개된 상표 글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상표는 다른 사람이 등록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식별력만 있다면 등록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오는 그 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표는 신규성이라는 요건이 없구나. 기존에 있던 단어들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표는요, 기존에 있던 단어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상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문자들 중에 갤럭시라는 그 단어를 선택한 거죠. 그쵸? 애플 같은 경우도 그 많은 단어들 중에 기존에 있던 이 애플을 선택하면서 재밌게 도형에서 이제 한입 깨우면 그 애플을 사용한 거죠. 도형 상표도.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차이점. 특허랑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특허권을 부여해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그래, 너가 발명한 거니까 이 특허권이 확보된 기간까지는 너가 독립해서 써, 독점적으로 써. 하지만 이거 우리 그 공중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자유기술이 되죠. 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표는 어때요? 상표는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돼요. 상표를 그러면 20년 동안 애플에서만 그 전자제품에 쓸 수 있었고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전자제품에 애플을 쓰고 싶어 하겠죠. 너도 나도 애플을 쓰겠죠. 그럼 어때요? 오히려 산업 발전에 이바지 되는 게 아니라 산업 발전 저해하게 되죠. 왜? 사람들은, 이제 일반 수요자들은 도대체 내가 그 좋아하던, 성능 좋던 그 애플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사용 기간이 길수록 쌓여진 신용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계속 쓰던 사람이 그 상표를 써야 일반 수요자들에게 혼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 상표는요, 10년마다 계속 갱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일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출원일 후 20년이죠. 효력 발생은 등록부터 발생하지만 출원일부터 20년을 선정합니다. 얘는요, 등록된 날짜로부터 10년씩 가고요. 갱신을 계속할 수 있어요. 즉, 상표권자가 그렇다고 해서 평생에 처음 등록 받을 때부터 그냥 영구적으로 딱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뭐예요? 아, 이제 사업이 망해서 나 이 상표 안 쓸 건데 계속 돈을 내야 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10년씩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그 보호가 되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 특허 디자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물론 그 구체적 내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표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특허 디자인과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표를 내가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를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허를 이제 배우신 것과 좀 비교를 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특허랑 마찬가지로 상표도 특허청에 나 상표 등록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요, 우리 이 사람이 그런 뭔가 형식적인 거를 잘 채웠나? 라고 방식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상표를 등록시켜줘도 될까? 라는 실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죠. 특허 출원하고 나면 그 출원에 대한 방식 심사를 하고, 얘가 정말 진보성이 있는지, 신규성이 있는지, 또는 뭐 기재불비의 거절이유는 없는지 실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체 심사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거절이유 통지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행하면서 너 이거 신규하지 않은데? 너 이거 기재불비 있는데? 라는 식의 특허에서도 거절이유 통지가 있었듯이, 상표도 너 이거 상표 지금 뭐 식별력이 없는데? 아니면 뭐 다른 부등록 사유들을 제시하면서 의견 제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특허와 마찬가지로 보정서랑 의견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서랑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와는 이제 특허는 어때요? 의견 제출해서 거절이유, 심사관이 거절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등록 결정되죠. 그래서 등록료 납부하면 설정 등록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상표 같은 경우는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못 찾았다고 해서 바로 등록되는 게 아니고요, 출원 공고 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 공부하면서 배울 건데,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출원 공고 제도는 뭐냐면요, 이제 심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등록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일반 공중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얘 등록이 돼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출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표가 출원이 되었고, 얘 이제 그 등록이 우리가 심사했을 때 거절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봤을 때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출원 공고 제도가 사용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잠깐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친구랑 같이 막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해가지고 이거 상표 써가지고 우리 같이 뭐 떡볶이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같이 막 계약을 하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저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 혼자 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상표를 쏠랑 뺏어와서 나 혼자 상표 출원했어요. 자, 우리 상표법에서는요, 그런 경우에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과 나랑 이렇게 계약을 막 맺고 얘가 열심히 이 상표를, 심지어 만약에 이 상표를 얘가 열심히 써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같이 막 하기로 했어요. 그래 놓고 마음에 안 드는 나 혼자 써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상표 출원 몰래 쓱 했다라는 겁니다. 자, 동의를 받지 않고 나 혼자 써야지 라고 하면서 상표 출원하면 우리 상표법 안에서는 이런 경우도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신의 측에 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어때요? 심사관이 이런 계약관계에 있었던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몰래 출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출원 공고 제도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떡볶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그 친구는 보고, 뭐야, 나랑 같이 사업하기로 해놓고 너 혼자 지금 상표 출원했어? 내 동의도 안 받고
안 되지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거절 결정이 될 수 있고요.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때 등록 결정이 나옵니다. 즉, 이의 신청,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이의 신청이 없었을 때 또는 이의 신청의 사유들이 모두 없었을 때, 그랬을 때에 이제 등록 결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표법에서는요, 출원 및 심사 파트를 공부할 때 이 출원 공고 제도와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상표 출원할 때 도대체 어떻게 실질적으로 출원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특허랑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특허의 명세서 개념이 상표에서는 없습니다. 상표는요, 생각해보면 이래요. 그 표장을 보여주면 되지, 물론 이 표장과 표장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기재되면 될 것이지 기술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명세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상표 견본이 필요합니다. 즉 애플이라는 그 문자 견본, 도형 견본, 소리 견본, 이런 식으로 견본이 필요하고요. 이때 여기서 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 상품이죠. 자, 상표는 특허랑은 다르게, 특허는 그냥 해당 기술 자체잖아요. 근데 상표는 어때요? 이 상품의 출처 표시를 그러니까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죠. 즉, 특정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이 상표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애플이 모든 세상 전 만물 상품에 대해서 애플이라는 표장을 독점권을 갖느냐?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지정한 핸드폰, 노트북, 뭐 TV 이런 전자제품류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애플이 상표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시를 드렸지만 지정 상품에 따라 식별력도 달라지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개념 이렇게 조금씩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바나나 우유라는 표장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바나나 우유를 제가 책에다 썼어요. 책. 서적에 바나나 우유. 얼마나 식별력이 있습니까? 그쵸? 색다르죠? 그런데 제가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우유라는 상품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품에 따라서 식별력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상표에 대한 보호 범위든 권리 범위든 어떤 등록 요건이든 판단을 하실 때는 얘네들을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네, 상표와 상품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공부하면서 배우시겠지만 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이 없는 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스트 이런 거, 제가 최고 이런 표정을 썼다라고 해봅시다. 어때요? 전자제품에 베스트를 쓰든 책에다 베스트를 쓰든 이 베스트라는 문구가 사실은 어때요? 그냥 최고다, 좋다라는 표현으로서 일단 그 상품의 뭔가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죠.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김 이렇게 포장에 베스트, 맛 최고 이런 표장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이걸 보고 표장으로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냥 이 김이 되게 좋은 품질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설명적인 문구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문구로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품에 관계없이 또 식별력이 없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원을 하게 되고요. 예시로 이렇게 좀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그 출원 서류를 제출할 때 이렇게 상표의 유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상표인지 특수한 상표인지 입체 상표인지 냄새 상표인지 문자 상표인지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때 입체 상표라고 하면은 그 상표의 모양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사진을, 견본을 제출하게 돼요. 이게 이제 상표의 견본들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때 상표 등록 출원서를 잠깐 보시면 어때요? 지정 상품이 지정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음료 제공용 이동식 카페업, 카페 및 레스토랑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상품, 서비스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배우겠지만 상품 안에는 서비스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입체 상표의 경우에는 이 사진을 제출하게 됩니다. 왜?
이 입체 상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장 이하의 사진을 제출하게 되고 간단한 상표의 설명을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상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요. 여러분들 디자인을 공부하면서도 배우시겠지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아직 디자인 안 배우셨죠, 다들? 네. 그래서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 상표에서 그걸 좀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스타벅스 카페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스타벅스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초록색 나무 의자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조금 더 강력하게는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뭐 빨간색 의자, 동그란 의자 해서 그 내부 공간에서 주는 어때요? 느낌이 있죠. 그게 바로 출처 표시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그 특이한 인테리어,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는 표정이 다 지워져 있고요. 겉에 매장이 이렇게 있는데 초록 색깔에다가 막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스타벅스인가 보다 하고 쓱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건물 외관에서 주는 인상이나 내부 인테리어가 출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표에서는 그런 것 또한 입체 상표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물론 단순한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받은 이 내부 인테리어 표장이 많지 않고요. 이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여기 제가 왜 이런 예시를 자꾸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근처에서 볼 수 있어서 그 삼성역이었나요? 역삼 쪽인가? 테라로사 커피 혹시 아시나요? 네. 그쵸. 여성분들은 다들 또 커피를 또 좋아하시니까 테라로사 카페를 가면요. 공통적으로 다들 그 테라로사 카페의 그 특징이 내부에 딱 들어가면 층고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스탠드처럼 계단이 쭉 있잖아요. 그거를 상표로 등록받았습니다. 즉 카페 안에 이렇게 스탠드처럼 계단이 쭉 있고 층고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죠. 자, 그런 구조를 테라로사 커피에서는 상표로 등록을 받음으로써 다른 카페에서는 못 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상표 출원할 때에는 이런 서류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출원을 하고 나면은요, 이제 심사를 받게 되겠죠? 심사를 받을 때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내용 공부하면서 배울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상표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만 상표 등록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상표 브로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어떤 거냐면, 나는 상표를 안 쓸 건데, 내가 다 선점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왜? 신규성이라는 요건이 없으니까 남이 쓸 것 같은 걸 제가 먼저 선점해서 막 등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이 딱 쓰려고 하면 나 이거 상표권자인데 나한테 이거 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펭수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다들 그때는 이제 변리사 공부에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펭수 캐릭터 자이언트 펭수 아시죠? 그 펭수는 어디서 등록받아야지 타당한 것 같아요? EBS에서, 그쵸? EBS에서 본인이 만든 캐릭터니까 본인들의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그런 굿즈 같은 거 뭐 마우스 패드를 샀는데 펭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펭수란 단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EBS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근데 이 펭수를 개인 일반인이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놨습니다. 먼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심사관 분들은 왜 이거 펭수를 왜 등록시켜줬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심사관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와 연령대가 또 차이가 있고 그게 인기가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때요? 제가 이제 펭수를 만약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펭수를 이렇게 등록을 받아놓고 EBS에서 이렇게 딱 쓰고 있을 때 이거 내 상표라고 내가 상표권자인데 너 필요하면 이거 사가 5억에 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그런 거를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표는 사용할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이런 사용 의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등록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출처를 나타내는 힘이 있어야 상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나 디자인처럼 신규성, 진보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별력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등록 사유들도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둘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혼자 이렇게 등록을 받는다거나 이런 신인 측에 받는 계약 사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집을 차릴 건데 이거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표장 그 상표 딱 간판에 이연복 중국집 이렇게 좀 이름을 썼다라고 해봅시다. 어때요? 이런 거 그냥 냅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저명한 타인의 명칭을 포함시킨 상표의 경우에도 등록이 불허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부등록 사유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출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모든 산업재산권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은 상표가 있다면 중복 등록을 허용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선출원주의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 등록 요건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등록 요건 틀을 다 배우시면 여러분들 상표의 등록 요건 모두 공부한 겁니다. 네. 또 특허보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 요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사를 받으면서 뭐 사용의사에서 사용하는 자,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받을 수 있고요. 식별력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요. 또 선행 상표, 유명 상표 저촉되는 상표도 등록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부등록 사유 안에 굉장히 많은 부등록 사유가 있어서 이건 우리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거고 타인과 상표 출원 경합이 되면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이 먼저 가능합니다. 먼저 출원한 자만이. 다만 우리 새로운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네, 무조건 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적용이 되는 법인데 공존동의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물론 내용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상표 공존동의제도가 어떤 거냐면 우리 특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면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술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등록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래 너도 등록받아. 괜찮아. 이런 거 되나요? 안 되죠. 그쵸? 근데 상표는 그게 되는 겁니다. 상표에서는 내가 상표 출원 예를 들면 대신에 완전히 똑같은 건 안 돼요. 바나나 예를 들면 애플의 핸드폰을 제가 등록받고 있어요. 근데 엄청 작은 어디 기업에서 애플의 핸드폰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노트북에 대해서 좀 쓰고 싶대요. 그랬을 때 나는 핸드폰만 쓰면 돼. 노트북은 그냥 네가 써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존을 동의해주는 경우에는 둘 다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물론 이렇죠. 그러면 일반 수요자들 어때요? 그 거대한 애플의 노트북이 나왔나? 라고 생각하고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배우겠지만 상표는 좀 색다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켜지지를 않네요. 네, 결국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이 없고 또 두 당사자 간에서 그 사용을 허락했다면 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표 공존 동의 제도고 이런 제도가 좀 새로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출원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좀 주의 깊게 자세히 배워볼 예정입니다. 네. 저 잠깐 이거 끊었다가 그러면 오늘 저희 좀 시간이 됐으니까 쉬는 시간 지금 갖고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